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시즌 3 192회 시작합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두 분이 사회를 봤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저희가 좀 말아먹었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도 전해 듣고 이런 상태로 2회, 3회 더 추가될 경우 폐지될 수 있다는 급거 귀국하셨군요. 그리고 이철유 선생님 요새 공중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여기서 안 불러줘요. 지상파. 전상 크기라도. 그게 여기가 말이에요. 시사평론가 배출의 산실입니다. 네. 저희가 한 회당 한 20만 명 이상 봅니다. 종편 몇 명 봅니까? 끼켜봐야 한 프로에 몇천 명 보잖아요. 시사 프로는. 몇만 명에서 끼켜봐야. 0. 몇 프로면 그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대충 해보면 몇천 명 정도 보는 걸로. 20만 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게 무시 못할게요. 이제는 김보엽 기자처럼 오래 나오신 분들은 실생활에서 느끼실걸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못 돌아다니겠어요. 길거리를 못 돌아다니겠어요. 길이 어디야? 어느 길이야? 한겨레에서 신문 해봐야 소용없고 여기서 몇 개월 하면 돼요. 한겨레 인터넷에서 기사 아무리 잘 써봐야 한 기사당 10,000명, 20,000명 최고 많이 읽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매주 20명씩 딱딱 때려주면 얼굴과 함께 둥이. 오늘은 별명을 바꿔야 될 거야. 왜요? 쟁이로 쟁이. 무슨 쟁이요? 뻥쟁이. 뻥쟁이. 왜 뻥쟁이예요? 지난주에 안 계실 때 네. 이제 이해찬 대표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 출연을 해서 이해찬 대표 좀 기분 좀 좋으시라고 지금까지 뉴욕타임즈 초대 손님 중에 가장 최고위급 인사를 모셨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문재인 후보가 오신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뉴욕타임즈 출연하신 그 초대 손님 중에 가장 고위 인사 아닌가? 다음 주에 문재인 후보 오시는 거 빼놓고.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군요, 또. 그렇습니다. 그럼 말을 좀 받아줘야지. 문 후보가 나오시기로 했나요?라든가 누군가가 이 대표라든가 김혜연이랑 이렇게 말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이러고 넘어가고 다른 박사님 한 분도 이렇게 공지를 하시는군요. 이래서 완전히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공지처럼 됐구나. 그래서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럼요. 그렇게 정말요? 그러면 우리의 바람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하니까. 그럼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럼 한번 섭외해볼까? 이렇게 되신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무지 노력을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 문재인 후보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게 40만 명이 보는 방송이다. 최소 20만 명이 보는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 나오셔야 된다. 얘기를 해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뭐라고요? 좋다. 그러면 한겨레 인터뷰는 안 해도 되냐. 지금 이제 이제 후보 확정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고 당연히 한겨레를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있었는데. 하고 있죠. 근데 그럼 뉴욕타임즈 출연으로 한겨레 인터뷰는 퉁해도 되는 거냐. 아주 실전적인 고민에 제가 빠집니다. 나는 뉴욕타임즈의 기자인가 한겨레의 기자인가. 어쨌든 문재인 후보 출연 제가 없는 동안 출연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김혜연 기자가 뻥을 쳤다가 김보영 기자가? 네? 제가. 그래요? 김보영 기자가 뻥을 쳤다가 현재 스코어 나가리가 된. 참 그리고 유창선 네. 별풍선 박사죠. 별풍선 박사님과 제가 통닭 내기를 3주 전에 했어요. 문재인 후보 확정 즈음하여 뭔가 연예인 스캔들 기사가 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돌로
그렇죠. 일단 터진다 안 터진다에 하나 걸고 터진다면 아이돌 쪽이 아니겠느냐에 나는 한 표 걸고 그래서 이제 그 닭배틀을 했는데 일단 자잘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잘한 것들. 그러나 이 후보 확정을 덮을 만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은 터지지 않았다.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 방송을 본 기획자가 방송을 본 김무준 기획자가 총수가 이기는 꼴을 못 본다. 저 새끼가 맞추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저 새끼의 신뢰를 떨어뜨려라. 이런 이 호승심이 발동하여 철회하지 않았겠는가. 기획하고 있던 걸. 기획하고 있던 것을 철회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저의 과대망상을 표면적으로는 제가 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승리한 것이다. 정신승리권. 그 많이 들어본 건데? 그 친구분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겉으로는 패배한 주민투표. 모습이나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나의 승리다. 근데 오늘은 못 유창선 찢었죠. 박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닭은 유 박사님, 별풍선 유 박사님께서 오실 때 처리하는 것으로. 뭐라고? 닭을 이미 시켰다고? 아니 원래 닭을 내가 10마리를 사기로 했는데 10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지금? 아니 오늘은 먹을 수 있대요. 이쪽 부담으로. 왼쪽 부담으로? 네. 오케이 이 그러면 뻥쟁이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표시로. 사제 통닭. 사제 통닭으로 먹고 그러면 우천세 박사 나올 때 제가 정신승리의 닭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것이 나의 그만 우기고 딱. 아니라니까 실질적인 나의 승리야 이게. 진짜로 그것은 이 기획자만 알고 있겠죠. 이 방송을 체크할. 그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요? 이게?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한 표. 하여튼 이것은 그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빨리 고개 끄덕끄덕하고 해. 빨리 고개 끄덕끄덕해. 그럽시다. 이 연예인 사건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메인은 아무거나 나오기만 해봐. 다 내가 맞췄다. 오래 안 나왔나?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 오랫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기사판을 너무 오래 있다 오신 거예요, 다시. 적응이. 주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가 주제 잠깐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뒤에 저거 좀 받아주세요. 닭이 왔어요. 화면 속으로 들어와. 진짜 먹으면서 해? 네. 근데 너무 쩝쩝거리면 마이크로 소리가 다 들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시청자 항의글 나와요. 쩝소리 안 나게 먹는. 괜찮아요. 이거 뒷쪽 소리 안 나게 먹어. 자, 오늘 주제가 뭐죠?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오프닝이 지금. 절수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워터락입니다. 여러분이 세면과 양치를 하실 때 워터락을 사용하시면 약 80%의 물을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온수를 사용하실 때는 가스비 절약도 엄청나겠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절수기 워터락. 아, 이거 추석 민심. 추석 전후. 그래도 이거 좀 하고 가죠. 네. 소장님. 자, 그러면 네. 추석 때 이렇게 형성되는 민심이 대선 때까지 가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한번 해봐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그 추석 민심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후보가 다 정해져서 대진표가 최종 완결돼 있으면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당장 큰 변수가 남아있죠. 단일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의 여론의 가장 큰 흐름은 야권 후보의 경쟁이 전체 판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요. 둘의 경쟁이 재밌어지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관전 포인트처럼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이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번 대선을 결정할 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판하고 확 바뀌어버린 거죠. 진짜 이거는 전례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죠. 야권 후보가 2명 있는데 두 명 다 여권을 이겨. 이 새누리당에서는 진짜 멘붕 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 뒤집어졌죠. 멘붕에 멘붕. 뒤집어졌죠, 지금. 후보만 빼놓고 다 가라. 뭐 지금 근데 사실은 후보를 바꾸면 돼. 저도 동감하는 건 새누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후보 자신이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사과 문제도 포인트를 한 일주일만 먼저 치고 나갔으면은 완전히 다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후보 자신 때문에 그게 일주일 늦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후보는 잘하는데 측근들이 잘못한다는 게 어딨어. 그 누구 측근이야? 후보가 옆에 제일- 놔둔 사람이 누구야? 네? 그리고 박근혜가 제일 많이 까먹었죠, 사실. 이거 후보 자신이 있을 거니까 진짜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까먹었던 건 뭐였나요? 그러면? 역사인식이에요. 역사인식에 대해서 빨리 짚고 넘어갈 시점 놓쳤던 거. 그러니까 40대는 다 겪지는 못했어도 들은 얘기가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유신에 대해서 학생운동도 했고 보거나 겪었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또 안 먹히지 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광해라는 영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조선시대 광해군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뭐 탁월한 외교관을 볼 거냐, 뭐 이상한 그 시기로 볼 거냐, 그 논쟁을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냥 과거사 인식이잖아. 근데 이게 브랜드가 왜 맛있네? 어디 단계야 이게? 소장님? 닭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건 과거사지만 광해. 조선시대 그렇지. 얘기는 계속 과거사지만 해보시죠. 근데 이거 저기 박정희 시대의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의 민주주의가 뭐냐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에 떠밀려서 본인이 수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87년에 왜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6월 항쟁이 촉발돼가지고 확 떠밀려가지고 결국 6.19 선언. 직선제를 받아버렸거든. 안마들 선문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결국 박근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4.13 호원 조치를 가지고 버텼단 말이야. 불가피한 뭐 조치였고 뭐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하다가 여론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물러서서 그러면 여론에 따르겠다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노태우 당시 이제 대표가 대표라고 했었는데 뭐 총재라고 했었죠. 총재. 그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르죠, 이거를 그때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걸 진정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당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성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게 진정성이 없니 이렇게 가지 박근혜 말고 후보의 사과가 그렇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이 그걸 프레임으로 따질 게 가지 아니라. 말고 이제는 그걸 넘어섰으니까 박근혜 후보는 민의에 굴복한 거란 말이야. 이게 본질인 것이고 굴복한 이상 더 나가야 될 조치가 이거다.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문에 써놨어요. 치유. 이제부터는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러니까 사과 국면을 끝났으면 치유 국면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내용이 뭐냐를 갖고 싸워야 되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나는 포지티브하게 싸워야 된다고. 막 단지하듯이 싸우면 당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해서. 박근혜 대표 사과한 거다. 사과한 거죠.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러죠. 근데 방송 중에 근데 용서는 못한다. 이미 사과했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셨고. 아직 용서는 안 했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는 일단 한 거고 그거는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그건 그분의 표현이. 근데 뭐 그건 박근혜 후보도 본인도 이제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태라서 이거 주목이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죠. 저는 그런 건 개인적으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기고 있나? 우리가 밀리나? 그 감정선과 이 정서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제일 잘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도 안 하는 것도 막 던져. 왜냐하면 미디어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안철수 검증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막 던져가지고 상대가 정신없이 그거 공받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니시티브를 발음이 잘 안 돼. 이니시에이티브를 처음으로 잃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수세가 됐어요. 그 수세가 되어서 그 국면에서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뭐 과거사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박근혜의 태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고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판에서 얘네들이 주도권을 상실해서 주도권을 상실하니까 그걸 되찾으려고 막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나이스! 근데 그걸 자초하는 건 후보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지, 나는. 무슨 작전을 세워도 후보는 텔레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참 훌륭한 조언이야. 집이 나오지 마라. 운전하는 게. 그럼 사람 바꾸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냥 가야 되겠네. 사람 바꾸고. 지금 후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 못 바꾸죠, 이제. 바꿀 수는 없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국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뭘 던져야 되는데 던질 게 없잖아. 그렇지. 반전의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지난주에 유창선 박사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박근혜 후보 같은 전에 경우에 얘기했구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리더십 유형 가운데 수성의 리더십,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좀 이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이러면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는 추석 이후에 약간의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원래 우리 편이 밀린다고 생각하면 결집도 하고 그런 효과로 그 소위 추락세가 진정이 된 것이지 다른 연령대에서는 더 빠지고 있다고요. 저는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빠졌다. 실제로는 더 위기다. 만약에 이걸 아주 자기 편에 유리하고 혹은 뭐 어떤 매체에서 어느 쪽 편향으로 만드는 걸 다 빼고 정말 디테일하게 여론에 가깝게 조사를 뭐 변수들 다 집어넣어서 해버리면 10%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여당에서도 좀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지난 6.2 지방선거,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여론조사가 10% 이상 여당 쪽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냐.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서 10% 이상을 빼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싸움은 지고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 약간 뭐 내일 투표합시다.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모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의 여기 뭐 어떤 조사든 조사 데이터를 갖고 2002년 세대별 투표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그건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살이 더 먹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순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층이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투표는 투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나온 게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긴다고. 아니 이긴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금 현재 그렇게 이기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지고 있다고. 저는 그 부분은 근데 의문이 가요. 이게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이번 주 수치하고 다음 주 수치하고 이렇게 만약에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반등했다, 누구는 뭐 무슨 사건 때문에 팍 꺾였다 이러는데 실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나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루 만에. 그러니까 무슨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 않은 층도 단단하게 양쪽에 있지만 가운데 어느 께에는 그런 사람들 조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막 조사를 다 끝냈다.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중치를 줘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차커지죠. 일부의 편향이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추세가 어디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야당의 두 후보가 빠지고 있다는 추세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박근혜 후보도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저는 봐요, 추세는. 이런 정도 구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간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반등하여 치고 나갈 그 특별한 카드가 반사이익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들이 실수한다든가, 그렇죠. 야당 후보들이 막 무슨 네거티브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덜컥 걸린다든가. 근데 그런 표는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탈한 표는 다시 돌아와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자신이 가진 경쟁력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였냐면 대세였어요. 대세론.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공포, 압도적 존재감, 무형의 것이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후보가 리스크다. 그러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세로는 무너지고 홍준표 뭐 친구분이라니까. 대안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안론. 그 양반은 경남지사로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를 중용해야 뭐가 좀 된다 이런 투 같은데. 러닝메이트는 아니다. 어쨌든 근데 그 대세는 꺾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싸움은 제가 볼 때
이번에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하면 대대적으로 검증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혀 못 살아. 심하게 말하면 망하는 수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 안에 있는 낡은 박근혜를 떨쳐내는 싸움을 해야 돼. 내가 뭐 굳이 걱정해서 조언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달 정도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또박또박 가면 저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회복된 그것만으로도 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덩어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이 둘의 분위기는 경쟁이 좋아지니까 막 팽창하잖아. 야권 지지층이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잘 싸매질 거냐. 요게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이번 큰 문제죠. 대선에서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가 잘해나 못하냐가 아니라 안철수와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식으로든 한다면 나이스하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죠. 네. 그동안 그걸 의심 안 했었잖아요. 아 저는 물론 된다고 봐요. 당연히 된다고 보지만 근데 이제 이 본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예전에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네, 근데 김두관이 문재인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공격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진짜 설마. 왜냐면은 뭐 김두관이 성장한 배경들이 있는데 근데 같은 당에서도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 밖에 있는 안철수와 당 내에 있는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래도 공당인데 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고 역사가 어쩌고 정당 정치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과 진짜 소규모 그 외인 부대처럼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후보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이에 무수한 루머들이 존재하거든요. 쟤네가 저렇게 했다느니, 이렇게 했다니, 이렇게 할 거라느니, 요렇게 했다느니, 저 새끼가 이런 말을 했고, 쟤네가 이런 작전을 하고 있고, 이런, 원래 정치판에서는 돌아다니는 얘기 90% 가짜잖아요. 그럴듯한 구라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안캠프에 걱정하는 것은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후보 두 분은 점잖은 분들이죠. 후보 두 사람은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거의 없는데. 제로였지만, 예. 그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막 가서 이렇게 붙고 아우 씨. 또 자기 욕심 때문에 가서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하는 무수한 사람들한테 시달릴 건데 그러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뭐 혐오가 쌓이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겠죠. 틀림없이. 그거를 과연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인물이 다 뚫고 둘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유일한 관전 포인트고, 그게 되면, 박근혜 지지율이 높네, 낮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찰스와 제인이 한번 만나야지. 공개적으로 만드는 게 좋죠. 아예. 멋있게 한번 만나야지.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큰 틀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우리 김총수 얘기처럼 양쪽 캠프는 다 이렇게 교차 압력이 막 시달리거든요. 단일화 하자는 쪽과 독자 출마해야 된다는 쪽이 양론이 다 살아있어요. 어느 쪽이 더 세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는 다 전략적으로 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양쪽 다 독자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안 후보는 불살났다고 그랬죠.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 독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럼 상대가 드랍하라는 얘기거든. 간단한 문제를 보면. 그렇게 하면 감정이 쌓인다고.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만나서 큰 틀의 어떤 뭐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김용민 캠프를 한번 봤잖아요. 국회의원 조그만 캠프인데,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잘 알고, 근데 이제 캠프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지켜보게 되잖아요.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바보가 돼요. 안 보이지. 네, 바보가,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바보가 돼요.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점점.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자기 후보가 이기는 쪽의 데이터만 그렇죠. 믿게 되고, 나머지는 자기를 속이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하게 되고, 그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큰 차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런 감정이입 상태가 돼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돼 있어. 진짜로. 아니 우리 김용민 캠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야. 일반론을 말하자면 안철수 캠프에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선거를 뭐 오랫동안 치른 선거꾼들도 아니고 베테랑들도 그러면 온갖 공작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거할 때 제일 들어온 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요런 말, 저기는 저런 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이익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철수 그게 캠프 세작이지. 안철수 캠프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선거 많이 선거 치는 치러본 분들이 있죠. 유민영 박선수, 대변인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저기 컨설턴트나 뭐 홍보 전략 그거하고는 전문가가 좀 달라요. 있고. 아, 그렇죠. 네. 그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뭘 기획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박선수 본부장 같은 경우에 총선을 치렀고. 가까이 네. 총선을 치러봤었고. 하여튼 이럴 땐 참아야 이 복마전을 어떻게 두 후보가 다 뚫고 과연 이 결론을 내느냐. 사실 결국은 그 두 양반의 타고난 품성과 철학에 달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무수한 정보에 시달릴 거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한 달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좀 피곤해요. 저도 그래요. 최소한 지금 이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울하게 보는 분들은 두 후보 모두 11월 25일, 26일 막판까지. 선관위 등록까지 할 거다. 둘 암울하게 보는 분들은 후보 등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주의할 것은 또 벌써 이제 보면 저는 원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아니면 저는 안철수 지지자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잘 추적해 보면 한 6개월 전에 박근혜 제일 열심히 지지하고 있다든가.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런 알바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이 둘 양지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단일화 하더라도 한쪽으로 다 흡수되지 않고 이걸 잘 아는 우리 새누리당께서는 열심히 공작을 하겠죠. 열심히 알바들 풀어가지고 주요 게시판들에는 다 등장하게 돼 있고 이미 등장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말고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 한마디도 안 한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주제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 전략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정치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 정치만 자꾸 얘기하면 민주당이 안 바뀌면 새 정치랑 이게 못 만나요. 이렇게 다리가 안 놓여요. 근데 정권 교체 담론을 딱 꺼내놓는 순간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정권 교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새 정치의 가치와 정권 교체의 가치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 양 진영이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정권 교체라는 명분 때문에 삼자 구도라는 것 자체는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점에 조만간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 담론을 꺼낼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이제 논리적 다리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처럼 우리 뭐 김총수나 성한영 선배가 걱정하는 건 전 진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누구도 그걸 지금 중재할 수 있는 단위가 이 야권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왜 투표 시간 연장하는 무슨 본부 만들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저는 공동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럴 때 안철수 캠프에 그걸 제안하거나 거꾸로 안 캠프가 뭔가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러죠. 이런 같이 건 하자.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그러니까 좋은데 아젠다별로 그런 공투를 만들어내는 둘 사이 거예요. 캠프 단위에서 특별한 그 가격가 없는 것 같고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그것도. 근데 아니 그것도 10월 달에는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 각자 자기 장사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공투를 하기 위한 채널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동투쟁? 그렇죠. 네, 이것도 있어요. 시간 연장 같은 건 딱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러죠. 네. 네. 그 한겨레에서 일면 톱으로 누가 기사 썼던데. 뭐라고요? 김모 모 보역 기자인가? 그브흐 기자입니다. 그브흐. 순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브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브흐 기자. 아니 보니까 이 두 양반이 지금 방송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초반만 해도 완전 곧 퇴출되겠구나. 3회 이내에 퇴출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완전 익숙해졌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캠프가 각 있으면
저 캠프가 적은 아니나 일단 이겨야 되는 상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죠. 상대가 공격을 받거나 상대가 실수를 할 때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표현을 못하지 표정 관리에 들어가지 표정 관리가 들어가는 게 사람들한테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격을 하는 것보다 뒤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니네가 사실은 좋아하고 있지 라는 게 조금씩 들키는 장면들 있거든요. 보면. 불신과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상대가 진짜 총을 쏘는 것보다 더 불신을 갖게 되는 단초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문 쪽은 안쪽은 문 쪽을 쳐다보게 되는 양상이 전개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 속담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아닌데 맞나? 하여튼 말리는 시누이. 시누이가 밉다. 시누이 지금 신드롬을 서로 느낄 수 있는 단계거든요.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 쪽이 잊으면 안 될 게 뭐냐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같이 묶여 있다니까. 이게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 놓쳐버리면 다 망해. 상대를 이겨야 된다는 작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캠프 단위에서 상대의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가지고 그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마음이거든요. 작은 마음을 양 후보가 어떻게 다 헤쳐나가서 크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에. 유일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못하면, 제대로 나이스하게 못하거나 아예 못하면 지는 것이고, 그걸 나이스하게 하면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됐어요. 그게 이 시대의 과제인데. 근데 그 후보가 참 중요하긴 해요. 2002년대 혹시 취재하고 있었나요? 대선. 했었나? 그때 왜 TV 토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노무현 후보하고 권영길 후보하고 이게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쪽은 노무현 후보 쪽은 권영길을 이렇게 속된 말로 조져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내부에서. 왜냐하면 그 표를 자꾸 가져가니까. 얼마 못 이기고 있는데 저걸 뺏어야 우리께 이긴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노무현 후보가 물리쳤어요. 그 TV 토론에서 한 번도 권영길 후보를 까질 않았어요. 공격을 안 했어요.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는 거야, 진짜. 그렇죠. 또 분위기가 권영길 후보가 무슨 중재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분위기가. 그렇지. 예. 원래 그 후보가 같은 편, 사람들이 크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보는 진영의 후보들은 큰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선거라는 게 결국 내가 누구한테 기댈 것인가, 누구한테 의지할 것인가의 결론인데, 듬직하고 큰 쪽에 마음이 가게 됐어요, 결론은. 대선처럼 중요한 표를 펑 던지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이기는 건 소용없거든요. 이번 대선은 대인배 정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전략은 간단해요. 단일화를 막아라요. 걔네의 전략은 심플해. 단일화를 막아라. 근데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둘 다 이기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를 까야 될지, 단일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략이 안 쓰는 거지. 지금.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전략적, 전술적 이런 것도 중요한데 흐르는 기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만날 것이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하고 그 토론을 좀 했는데, 토론을 하다가 둘이 대충 얘기가 나온 게 민주대연합 2.0 이런 개념을 떠올렸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이제 DJ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민주화 세력,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산 경남,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통합당 만들어질 때 박원순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한국노총 노조가 좀 붙었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합리적인 시민,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테크노크랏, 뭔가 새정치를 말하는 흐름, 하나의 세력과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하나로 뭉쳐지면 우리가 잃은 큰 민주 지도자들, DJ, 노무현, 김근태 이 세 명의 유언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누가 한 얘기죠? 뭐 좀 그럴 듯하죠. 그분 발표 이 얘기는 조국 교수하고 그렇지. 했더니 저는 말이죠. 쓸데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얘기해보세요. 아니, 2탄은 내가. 이게 이제 이 진보 지식인들 이래서 문제예요. 꼭 누구 여서가 아니라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그룹핑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개념화 해가지고 단어로 뽑아내고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안철수와 문재인이 그 정도 사람의 크기가 되느냐예요. 아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이빨 풀 때 내가 써먹는 거고. 아니, 이거 중요한 거야, 사실은. 두 사람이 그 정도 크기가 되냐? 그 정도 후보가 마음의 크기가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이번에 이깁니다, 무조건. 그 정도 크기가 되면. 그게 안 되면 우리 거야. 이 좋은 판을 가지고 뭐 그런 정도 사람이 된다고 보고.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이런 문제식도 가지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대납이라는 네이밍은 별로예요. 그 말을 특히 진보 진영은 싫어하죠. 그거는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 아니, 뭐 아니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언제까지 민주대남 얘기할래? 뭐 이런 단어 얘기가 나오면 아니에요. 말이죠. 20대. 머리가 아파. 그렇지. 20대는 무슨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 발군대 무슨 검 이런 걸로 생각해요. 요거랑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주정부 3기라는 표현도 별로 맞다는 생각해요. 차라리 뭐 복지정부 1기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정부 일기라고 하면 뭐 그러든지 뭐 하여간 그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정상화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거 좀 관심 가지세요. 오버로드. 예? 이런 거 뭐요?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 아 교수님. 예. 아 조국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면이 있으나 하여튼 재수 이런 없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재수없다는 얘기? 이런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정치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면 이런 이론이 머리가 아프거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진보적인 정보량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그룹핑 잘해요. 보면 벤 다이어그램 막 끌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분석표 막 세대별 막 해가지고 뭐 2002년에 어떻게 됐고 막 제 잘못이죠. 조국 교수의 잘못은 아니고. 이 최근에 전국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박근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도 야권 후보들도 그러죠.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이. 박근혜가 지지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후보가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저 지지율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철옹성이 아니다 이거지. 10% 이상 야권 후보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성과이고 그게 한번 깨진 이상 과거처럼 박근혜한테는 안 돼. 아무도. 왜냐면 예전하고는 난쟁이하고 거인이었잖아. 예전에는. 박근혜 혼자 30, 40명 여기는 5, 10 막 이러고. 근데 사실 그게 작년 9월에 깨졌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안철수 그쵸.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안철수는 그때부터 깨졌다가 후보가 안 됐잖아. 이때까지. 그때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지율상으로는 깨진 상태였다가 총선 때 다시 역전이 됐었죠. 그게 이번에 다시 좀 재편된. 그때는 가상현실이었고 박근혜 후보가 대세로는 원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세로는 근데- 있죠. 근데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박근혜 후보가요? 저는 박근혜 후보가 무섭지 않아요. 원래부터. 박근혜 후보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선에서.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한 40%쯤 되죠? 여론 지지율에 보면 다자구도로. 그죠? 네. 다자고도 한 40%쯤 되잖아요. 그 100분의 40이라는 얘기잖아요. 40%면
근데 투표자가 100명일 때 40%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투표자가 80명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 40이 아니에요. 50에 가까이. 50에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 3이라고 봐요. 그 다시 말하면 20, 30대나 이쪽을 찢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투표자로 끌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두 후보가 이 사람들에게 투표 동기를 얼마나 줄 거냐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제 판단으로 아직 못 주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약하다 아직. 이 어쨌든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그렇지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것이 나이스하게 됐을 때 그 주는 그 사람들의 쾌감이 있거든요. 위로와 그래서 쾌감과 이 기세가 있거든요. 그럼 투표장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빨리 투표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는 판이다, 이번 판은. 그 우리 김청수가 그 문 후보랑 친하시잖아요. 친하진 않아요. 제가 안 친해서 그 어떤 그 그분은 말수가 너무 없어서 친하진 않아요. 20대들의 이렇게 방담한 거를 보니까 문 후보에 대한 일을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임팩트가 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 좀 어떻게 좀 보완하시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거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아니 선거는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두 후보의 차이를 좀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인데 문 후보가 그날 후보로 확정된 날 연설을 한 20분, 30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대목을 기억하고 있나.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딱 정리되는 뭐가 없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정권교체 또 온갖 이 시대교체 정치교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연설문 담당이 잘못했다 일단.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아니 반면 후보의 문제예요. 안철수 후보는 그날 10몇 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딱 정갈한 메시지 2개였죠. 그게 메시지 이 컨트롤 능력이 좀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달 그거 이제 능력하고. 개인 후보들의 능력인지 이 개인 측근들의- 후보의 능력 차이도 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 능력은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20, 30대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죠. 네.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대단히 훌륭하고 문재인 후보의 제가 보는 강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후보를 단어로 표현하라면 뚜벅뚜벅이에요. 이 양반이 기본 스타일이 뚜벅이에요, 뚜벅이. 선거 운동할 때도 차를 안 타고 다녔어요. 다 걸어 다녔지, 항상.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걸 알아요. 이 양반이 그리고 말이 너무 없어, 말수가! 사람이. 무슨 만나도 말을 안 해. 아, 요새는 달라졌어요. 아니, 그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근데 최근에 저희 신문에서 이제 심층 면접 뭐라고 하나요? FGI를 옮기면 근데 포커스 조사를 했는데 표적 집단 인터뷰. 인터뷰인가요? 면접 조사? 면접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다 조탕한 이제 시민인데 문재인 후보는 부대끼면서 헤쳐나가는 이미지인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그 땀 냄새 나는 스킨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세련된 대신에 약간 거리감 느껴지는 거구나.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많이 해보는데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재밌는 던지는 게 그거 연결된 녹화지만 연결된 거라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문재인 후보는 무직자 지지율이 1등이에요. 모직자? 무직.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는가. 무직자와 비슷한 느낌. 아니 무직자 지지율이 무직자가 자기가 의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믿을 만한. 네, 뭐 그런. 그 2002년도에 사실 그 후보 단일화 이러면서 모험이었잖아요. 사실 모험이었거든요. 진짜 뭐 노무현 후보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야. 사실 지고 있을 때 합의를 했거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기법상 어떻고 저떻고를 많이 따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간명하게 보면 이회창 대 노무현, 이회창 대 정몽준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게 더 시대 정신하고 맞을까? 간명하게 와닿을까? 당연히 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겼다고 봐요. 지금도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문재인 위에 게 좀 더 쉬워요. 간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후보의 숙제가 분명하다니까.
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그 강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 점에서 동감한 안철수가 더 대선 대립 구도가 선명해요. 그렇죠. 과거 미래 구도도 선명하고 무태와 전혀 새로운 현상 다 선명한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후보가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문재인의 강점이 또 있긴 있어요. 저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붙었을 때 도와주고 싶은 쪽이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딱 둘이 한쪽은 다 갖춘 데다가 지지율도 더 높고 한쪽은 이 사람 이번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지율 낮고 계속 욕먹고 있고 근데 둘이 딱 붙었어요. 그때 도와주고 싶은 후보가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후보에다가 자기를 감정이입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보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정당이 있고 정당이 있고 그렇죠.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굳이 나까지 거기에 힘을 보태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 안철수 후보 쪽은 이게 아주 소규모로 실무적으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혈혈단신. 저도 거기 가 보면 젊은 사람들도 오고 애기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 뭐 스님들도 오시고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그런 점에서 돕고 싶은 게 안철수 후보가 강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이제 두 분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더 많이 갖고 많은 걸 이루고 물론 기부하고 해서 저기 했지만 문 후보는 왠지 좀 이게 형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듬직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르죠. 그렇죠. 네. 누구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면들이 분명히 있죠. 이게 네. 특히 안철수 원장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줄 정당이 없기 때문에 약자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민주당하고 부딪혔을 때는 그러죠. 콩지 파티 프레임인데 생겼어. 네,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정당을 가진 것 이상으로 마음의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약점이 별로 안 돼요. 민주당한테 당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계속해서 당하면. 근데 민주당이 안철수를 공격하면 진짜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하면 안철수한테 이기고 싶다고 민주당이 안철수의 약점을 잡는다든가 조금이라도 네거티브를 하면 안철수 원장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을. 작년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멍청해서. 일부 의원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문 후보 쪽에 아쉬운 게 아무 선대위를 메모대로 꾸리는 게 나좀 아쉬워. 문재인 후보요? 너무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128명 다 자리 줘야 되잖아. 다 나눠주려고. 그게 너무 좀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후보가 살아야 된다. 문 후보의 상징성이 선명해지는 게 나는 유일한 승리 그렇죠. 포인트인데 문 캠프의 문제는 그게 죽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넣으려고 하고 안철수 캠프는 컴팩트하다 보니까 빠르기도 하고 안철수 원장 자체가 메시지 전달력도 훌륭하고 그리고 정당이 없어도 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서 정당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약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고 싶은 후보가 문재인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나서서 안철수를 공격하면 그건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멍청한 놈이 꼭 생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뭐 이런 논문, 나온 계약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캠프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건 저도 동감해요. 안철수 논문 표절 얘기 나왔을 때 최초의 워딩이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거 진짜 아마추어적이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대변인이 보냈죠. 뭐. 갑자기 문자 9시 뉴스 보도가 나온 직후였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거는 마치 지지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두드려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징징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대선 캠프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예요, 전혀. 해도 너무한다는, 이게 뭡니까? 해도 너무하네, 진짜, 메시지가. 진짜 화가 났거든요, 그날. 아니, 화가 난 거는 뭐냐면 논문 표절 보도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날 경위를 좀 살펴보니까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그걸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9시 뉴스 전에 1시간 전에 8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확인 취재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캠프 쪽에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바로 대응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캠프 쪽에서 하지 않은 쿼트를 뭐라 그랬냐면 후보와 상의한 뒤에 알려주겠다. 마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듯한 이거는 캠프에서 쿼트를 따준 적이 없는데 그런 워딩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건 대단히 악의적이다. 아니, 그거야, 뭐, MBC 지금 알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건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악의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그리고 화가 나- 거기 시청률이 한 자리야. 걱정 안 해봐. 우리랑 비슷해요. 결국 숫자 따져보면, 몇십만 수준이에요, 이제. 종편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청률이? 지상파 기준으로 1%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졌지. 오늘 슬픈 소식 하나는 MBC 정치부 정당팀 기자 중에 야당. 야당 기자 중에 아, 유일하게 절로 파업에 쫓겨났죠. 참여를 했던 모 기자가 다른 부서로 네, 날라갔다. 그래서 민주당을 출입한 지 몇 개월 이상 된 기자가 아무도 없어 이제. MBC라는 브랜드를 이용할 뿐인 정체 모를 인간들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MBC라는 껍데기를 쓰고 근데 뭐 출입 기간이 단기인 거는 저도 마찬가지라 뭐 할 말은 없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킨십이 정치인들과의 스킨십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렇다는 관점에서 김재철 오래 사장이나 출입하는데 그 MB 보면 참 사람 잘 뽑아야 됐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아니 이제 이명박 입장에서 김대철 너무 잘 뽑은 거죠. 너무 잘 뽑은 거죠. 이게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번 국회 개원할 때만 해도 MBC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듯 했어요. 청문회 문제도 그랬었고 김재철 사장 연임 문제도 그랬었는데 마무리 해달래요. 마무리하고 싶어요. 김재철 사장은 김재철 사장을 마무리하고 싶어요가 오늘의 마무리로. 하여튼 전 그 안캠프의 저 리액션을 처음 보고 이건 참 문제다. 저도 같은 얘기 좀 네.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리액션이에요. 대선 캠프. 내가 왜 이렇게 얘기가 마크맨이잖아. 그걸 왜 전해주셔야 돼요? 마크맨. 근데 지적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뭐 지적. 네. 내 지적진. 전달 창구는 아니잖아요. 지적진.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가서 비판을 하라든가 뭐. 뭐 그것도 좋고 그 문 후보가 아까 메시지 얘기했는데 이쪽은 사실 대변 기능이 취약해. 대변? 홍보 기능이 취약해. 그럼 비대를 사용해. 인이 아니고 대변 기능. 요즘 캐변 기능이 있어가지고 대변기들이 비대들이 그거 써봤어요? 좋더라고. 쾌변기는 팍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저는 최근에야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길이 파고드는데 화들짝 애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마칠까요? 방청 신청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을 테고요. 너무 성의 없어. 다시 해. 지난번 거 자. 써주세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